지금 우린 세스 고딘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18번째 신뢰는 주의를 끄는 것만큼 어렵다 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대혐오의 시대. 예전에는 참 공감 가는 댓글이나 컨텐츠가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견은 분분하고 휴대폰만 켜면 솔직히 서로 싸우는 모습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무해한 강아지 영상이나 귀여운 아기 영상이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상의 댓글에도 욕설이 난무합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이지만 요즘엔 대개 토론의 목적보다 내가 맞고 넌 틀리다 라는 말을 강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계속 혐오의 사회로 변질되어 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다 연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세상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불협화음이 나는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개인이 온라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상태인 거의 대부분의 개인의 생각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정체성이 다른 것이고 더 정확히는 각자의 에고가 추구하는 허상의 캐릭터가 다른 겁니다. 각자가 꿈꾸는 캐릭터가 되는 것이 내면의 강력한 정신적 욕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걸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려 합니다.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으면 기분이 좋고 자신의 정체성에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팩트인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은 기분이 만드는 것이고 그 기분은 정체성이 만드는 거니까요. 디자인이 별로다라는 건 내 정체성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며 나한테만큼은 기분 좋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관점을 다른 모든 주제로 확장시켜보면 대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팩트인가 아닌가라는 판단보다는 나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현상의 본질인 각기 다른 정체성들의 연결 때문에 이 사회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그 인터넷의 연결 효과를 극대화시킨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험악한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젠 친구들 몇 명만 만나도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손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 속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린 서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오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오해해도 그냥 둔다고요. 어쩌면 구조상 그 말이 현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두의 신뢰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래야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피력하는 친구처럼 대혐오의 시대에서 자신 그리고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브랜드가 대상으로 하는 동료 집단의 옹호를 브랜드가 받는 거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보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니 고민이 될 수밖에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적어도 스몰 비즈니스에게만큼은 동료 집단의 옹호가 마케팅에서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더 양극화될 거라고 봅니다. 규모의 전쟁을 할 수 있는 팀과
작고 영민하게 움직이는 스몰 비즈니스. 아무리 사람들의 정체성이 다양하다고 해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가치는 존재합니다. 전 세계인, 즉 인류가 공감하는 범대중적 가치와 각 국가라는 단위 안에서 공감하는 대중적 가치가 있겠죠. 아마 대규모 자본이 있는 팀은 이렇게 규모가 큰 가치를 제안하면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그랬죠. 아마존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 세상의 모든 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규모의 싸움을 해버리죠. 이런 접근을 하는 팀이 크게 투자도 받고 빠르게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을 끌어올 능력이나 담력 혹은 세상을 바꿀 만큼의 큰 비전까지는 없는 스몰 비즈니스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인류보다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각 사람들의 서로 다른 정체성에 집중하는 게 스몰 비즈니스에게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거죠. 세스 고딘이 스몰 비즈니스에게 제안한 팬덤의 숫자는 동료 집단 1000명입니다. 저 같은 독립 컨설턴트는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 충분히 작은 브랜드가 싸워볼 만한 숫자이며 세상에는 여러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회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똑같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각자 제일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비교적 작은 우리는 일부러 물이 아니라 취향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부러. 현실적으로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은 문화가 깊어진다면 대중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 문제지만 작다면 세스 고딘의 마케팅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꿀 비전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꿈꾸신다면 차라리 스몰 브랜드 여러 개를 하는 게 현실적인 길 아닐까요? 자, 그럼 어떻게 브랜드가 동료 집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스 고딘은 이번 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동료 집단의 자아 실현, 그리고 동료 집단에서의 인지도. 동료 집단의 신뢰를 얻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이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이 걸려 있을 때 비로소 고객은 당신의 의도를 선의로 받아들여준다. 뒤이어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이 걸려 있을 때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위반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틀렸는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 포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 바뀌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정답은 아예 없어. 교육도 무가치해. 더 좋은 것보다 완전히 다른 거. 그것만이 멋진 거야 라는 신념으로 무장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잘 되는 거에서 배우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따져보면 잘 되는 것에서 배우라는 전략이 결국 사람들의 수요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사람들의 수요에 집중하는 건 고객에 집착하는 판단, 즉 고객을 섬기는 현대적인 마케팅의 본질에 가까운 생각이며 오히려 전혀 다른 괴짜 같은 제품들이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매우 불친절한 제품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는 최하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거, 즉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 괴짜 같은 제품을 좋아하는 극소수의 동료 집단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은 문화가 형성되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저러나 실행력, 즉 고민 없이 그냥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둘 다 시끄럽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스 고딘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정체성과 배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동료 집단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기분이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앞서 브랜드가 잘 기획돼야 특정 동료 집단을 대상으로 삼고 연구할 수 있으니 또다시 세스고디는 알맞은 브랜드 전략 기획에 먼저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스고디는 신뢰를 얻는 두 번째 방법으로 동료 집단의 만족에 집중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동료 집단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라면 아무 판단 없이 신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동료 집단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동료 집단 내에서 유명해져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냥 유명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집단 내에서의 인지도를 꾀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대규모 전략을 꾀하는 전 인류적 혁신가는 예외고요. 작고 영민하게 나아가겠다는 스몰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전 인류가 아니라 타겟한 특정 동료 집단 내에서 유명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 집단은 정말 놀랍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너 이거 알아?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같은 세계관이라면 알 것이고 다른 세계관이라면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다른 세계관에 속한 친구는 나랑 잘 안 맞을 확률이 매우 높죠. 반면 같은 세계관이라면 결국 그 세계 안에서 누가 유명한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서로 잘 알고 의견이 비슷할 겁니다. 팔로우하고 있는 목록도 비슷할 확률이 높죠. 심지어 그 세계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 친하다고 난립니다. 단지 유명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세계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세계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 결국 스몰 비즈니스라면 동료 집단 안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울타리를 쉽게 벗어날 수 없으니까 특정 동료 집단에서 유명하다는 건 해당 동료 집단의 신뢰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료 집단이 타겟이라면 충분히 그 길로 노력해도 좋은 겁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동료 집단에서의 인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컨텐츠 마케팅으로 돌아옵니다. 우린 스몰 비즈니스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컨텐츠 마케팅이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가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해내기 위해서는 동료 집단에 대한 이해와 날카로운 브랜드 기획이 되어 있어야 하며 꾸준히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가 형성되면 점점 팬덤이 생겨서 규모가 커지죠. 단 동료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팬덤의 규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세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SNS 계정을 운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동료 집단을 위한 진짜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똑똑하게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게 연결로 만들어진 불협화음 속에서 브랜드가 신뢰를 얻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동료 집단 내에서 충분히 인지도와 신뢰를 얻으면 그 자체로 작은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문화가 스몰 브랜드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인 거죠.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인터넷은 연대를 토대로 번성한다. 그 핵심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유대에서 나오는 마법이 있다.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어졌지만 더 적은 사람들이 신뢰받는 시대가 찾아왔다. 과학과 팩트가 고의적인 오역과 성급한 오해 속에 파묻히는 시대가 찾아왔다.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이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이 걸려있을 때 비로소 고객은 당신의 의도를 선의로 받아들여 준다. 뒤이어 변화가 일어난다. 목표는
마케터는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유효 청중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명성은 신뢰를 낳는다. 적어도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알기 때문이다. 마케터들은 말하는데, 할 말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하지만 그보다 행동에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신뢰받는 마케터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약속을 지켜서 더 많은 신뢰를 얻어낸다. 신뢰는 주의와 더불어 생기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약속과 신뢰로 이어진다. 이야기가 잘 구성되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 입소문으로 우리 문화의 핵심에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화로 이어진다.